나는 30여 년 전 이러한 딜레마를 알려주는 꿈을 꾼 기억이 있다. 반지가 하나 있는데 이 반지를 끼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부여된다. 반지를 끼면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즉각적인 공간 이동도 가능하다.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지를 낀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점차 잃고 반지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게 된다. 이 반지를 낀 후 완전히 반지의 영향에 지배되고 있는 청년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그는 반지를 너무 오래 끼고 있어서 더 이상 몸을 안 보이게 하거나 다른 마술을 부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청년의 뒤를 경찰이 쫓고 있는데 청년이 엄청난 파괴를 저지르기 전에 위험한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다. 반지의 마술적인 힘은 사라지고 어두운 면만 남아 있어서 청년은 반지의 힘을 빌려 경찰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다. 이 청년이 내게 와서 내 손 안에 이 반지를 던진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이제 나를 향해 몰려든다. 반지의 새 주인이 된 나는 마술의 힘을 빌려 쉽게 경찰을 따돌린다. 그러나 나는 20년이 지나면 나 또한 정확하게 이 청년처럼 될 것을 알고 있다. 이 반지가 나를 통제하여 과대망상에 빠뜨리기까지는 이제 5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절체절명의 5초 동안 나는 반지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힘껏 땅에 내동댕이 친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당도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일들을 누군가 또 되풀이하지 않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 반지 조각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지가 흩어져 사라진 그 땅에 금색이 칠해져 있다. 경찰은 나를 치하한다. 우리는 거기서 멀지 않은 연못으로 가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한다. 이 꿈 이야기는 위대한 초인적인 힘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땅으로 되돌려 주기로 결심한 평범한 인간에 관한 것이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것이 나에게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항상 가려낼 수 있다. 이 결정의 시기에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사람은 그 힘에 중독되어 힘을 악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자 속에서 찾는 중년의 에너지. 중년기에 이르러 지쳐 있을 때는 그림자와 접촉해 보라.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삶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된다. 중년이 되면 본의 아니게 시소의 양 끝을 오가는 삶에 지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각심만 있다면 중간 지점이 최선이라는 깨달음도 얻게 된다. 중간 지점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잿빛 타협의 장소가 아닌 황홀경과 기쁨의 장이다. 묵시록에서처럼 수많은 종교가 묘사하는 위대한 비전은 대칭과 균형이라는 숭고한 감각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불렀다. 이 중간 지점은 타협이 아닌 창조적 화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간 지점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이 지점은 칼날처럼 날카롭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 너머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찰나적 체험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 의미가 오래 연장되기도 한다. 만일 누군가 찰나 이상으로 이 체험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되어 마침내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인도에서는 경고한다. 이런 위험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것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기 쉬운 이미지로 설명하겠다. 여기 시소가 있다. 우리는 이 시소의 중간 지점에 서 있다. 이 지점은 삶의 이중성을 존중하면서 손이 양쪽 끝에 닿을 수 있는 지점이다. 심각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으며 다른 극이 주는 긴장이 서로를 완화시킨다. 이는 잿빛 타염의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말한다. 성인기의 초반부는 거의 전적으로 극기와 훈련에 헌신하는 시기이다. 전문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사회생활을 익히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수입을 늘린다. 이 모든 활동은 변함없이 커다란 그림자를 만든다.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덮어두었거나 선택에서 제외했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년에 이르면 문화와 가정은 거의 완결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주 메마르다. 마치 모든 에너지를 다 쥐어짜낸 듯한 느낌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그림자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그토록 애써 이룩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만한 폭발력이 생긴다. 이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에 빠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는 순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자에서 에너지를 얻어 그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은 새 삶의 장을 열기 위한 무대 설치 작업이 될 수 있다. 심리학 잡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초기판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 나이가 50이 되면 직업을 바꾸라는 충고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의 정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보일 때 기진맥진한 느낌을 갖게 된다. 저자는 이 느낌을 실감나게 묘사하면서 용감한 제안을 한다. 한두 해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해군 장성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사진 현상가가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다. 동유럽에는 성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제도가 있다. 새 언어를 배울 때 생겨나는 에너지를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었던 삶을 살게도 한다. 온 힘을 집중하여 공부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삶과는 전혀 상반된 정체성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학 교수가 자신을 비행기 조종사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사기꾼이 자신을 성직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분출된다. 이 에너지가 새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살면서 새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수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림자 투사하기.
의식적으로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림자를 남에게 투사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다. 만일 의식적으로 시소의 왼편에 균형을 맞추지 않거나 그림자가 자기 표현을 하도록 영예로운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식적으로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그림자를 저도 모르게 투사하게 된다. 이 말은 자기 그림자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뭔가에 슬쩍 내려놓아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다. 중세시대에 이런 투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세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림자를 투사하는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의 번영은 요새나 갑옷, 성벽처럼 막힌 사고방식, 무력으로 쟁취한 소유, 남성에게 부여된 특권과 이에 따른 여성적인 것에 대한 지배, 왕권의 보호, 끊임없는 포위와 공격을 하는 도시 국가들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심지어 교회조차 그림자 정치에 동참했는데 흔히 성인이라 불리는 극소수의 사람들, 베네딕트의 수도원, 그리고 일부 신비가들만이 투사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오늘날은 온갖 업계에서 우리 대신 그림자를 떠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림자를 전가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영화, 패션 디자인, 소설 등이다. 언론에서는 매일 그림자적인 특질을 외부에서 충족하도록 재앙이나 범죄, 공포의 뉴스를 다룬다. 이는 원래 각자의 내면에서 의식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할 그림자의 특질들이다. 그런데 언론이 그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내면의 어두움을 바깥 세계의 몫으로 돌릴 때 인간의 심리는 전일적인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으로 머문다. 본래 의식 속에 동화시키는 것보다 투사를 하는 것이 쉬운 법이다. 인간 역사의 어두운 장은 타인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전가할 때 펼쳐진다. 남자가 여자에게, 백인이 흑인에게, 가톨릭이 개신교에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게, 무슬림이 힌두에게 그림자를 투사한다. 이웃 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 한 가족을 희생양으로 택하여 마을 전체의 그림자를 그 가족에게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구성원 중 한 사람을 왕따로 만들어 그로 하여금 공동체의 어두움을 혼자 감내하게 만든다. 이것은 문화의 태동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남미의 아스텍 종족은 해마다 처녀나 총각 한 명을 선별해서 희생시키는 의례를 행했다. 그들은 의례를 통해 희생되는 젊은이와 함께 종족의 그림자도 불악을 떠난다고 믿었다. 고대 인도에서도 유사한 의례가 행해졌다. 공동체마다 보기 한 명을 뽑아 그 해가 저물어갈 즈음 그를 죽인다. 이 사람이 죽어서 공동체를 떠날 때 집단의 어두움도 함께 가져간다는 것이다. 전 집단을 위해 희생되는 이 역할은 영예롭게 받아들여졌다. 보기는 죽는 순간까지 이래서 자유로웠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공동체는 이들을 내세를 위한 대변인으로 이해했다. 이들은 전 집단의 그림자를 내면에 지닐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에서 제일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인도를 비롯한 서양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보기맨이 너를 잡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겁을 주는 방법이다. 구약 성서에도 사람들의 죄,
일명 그림자를 몰아내는 방책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고대인과 중세인들도 그림자를 다루는 방편으로 우리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투사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인은 더 이상 이런 위험한 가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길 꿈꾼다면 의식의 진화가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 그림자를 전가하는 최악의 상태는 부모의 그림자를 자녀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던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자신들의 그림자를 어린 자녀에게 부과하는 경우 자녀의 마음은 분리된다. 자아와 그림자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자녀들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짊어지는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자를 성장기에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하면 다시 자녀들에게 그림자를 전가하려 든다. 인간의 죄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 즉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다면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덜어주라. 심리학적으로 말해 자녀에게 깨끗한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상속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본인의 심리 구조 안으로 되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의식도 진일보하게 된다. 자기 내면의 심리 구조 안에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그림자는 전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가되는 고통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트루먼 대통령은 재임 시절 책상 위에 작은 표 하나를 써두었다. 모든 책임은 나로서 끝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우리의 책임을 자식들에게 전가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총이다. 오래전 내게 분석을 의뢰했던 한 여인이 떠오른다. 그녀는 은퇴를 한 남편이 그림자를 투사하기 시작하자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법을 훈련시켰다. 결코 맞서 싸우지 말고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대하여 고독하게 만들지도 말고 그저 단지 평소의 모습을 굳건히 지키도록 훈련시켰다.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자 처음 며칠간은 남편의 그림자가 집안을 흔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남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후 부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림자가 맨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아주 건설적인 귀결을 맞은 것이다. 타인의 그림자가 노출된 곳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재적인 능력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타인에게 자기 그림자를 내려놓을 권리는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공격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이는지도 잘 알고 있다. 때때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지켜보며 어쩌면 나도 저러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원수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곤 했다. 이는 그들의 어두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어두움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래 묵은 그림자가 해가 되는 것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그림자 투사를 통해 타인에게 전가하면 자기 심리의 본질적인 요소 중 일부를 남에게 양도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어두운 측면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거북하고 원치 않는 감정을 남에게 던져버리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 어려운 점은 우리 대다수가 미세하게 연결된 그림자 교환 그물망에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그물에 얽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잠재적인 전일성을 상실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엄청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생명력의 토대가 된다.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만큼의 그림자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엄청나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개인이 지닌 상이한 두 가지 측면을 화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레이크는 우리가 형상을 원한다면 천국으로 가야 하고 에너지를 원한다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반드시 이 둘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면의 천국과 지옥을 직면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의력인 것이다. 일본의 작은 어촌에서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녀를 볼 때마다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캐물었고 행실 나쁜 계집애라고 손가락질까지 해댔다. 이런 분노 섞인 비난을 견디다 못한 소녀가 어느 날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아기 아버지는 바로 신부님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따지러 신부에게 몰려갔다. 그러나 신부가 보인 반응은 아 그래요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이 성직자를 배척하며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때쯤 한동안 마을을 떠났던 청년이 돌아와 이 여자아이에게 청혼을 했다. 그제서야 아이의 아버지가 이 청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한 소녀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성직자를 찾아가 사과를 했다. 그러자 신부는 똑같이 아 그래요 라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동안 인내하는 힘을 보여준다. 성직자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 투사에 대응했다. 상황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는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었다.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은 후회했다. 왜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여자의 말을 믿었을까? 왜 우리가 신부님을 공격하는 편에 섰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걱정과 불편함을 대면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합리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보복하려 들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선물을 쉽게 주지만 선물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로 모든 걸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원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리 안의 그림자가 튀어나올 기회만 엿보고 있거나 불이 붙을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바깥에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